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3사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KT의 적극적인 보상 노력을 촉구하고 통신 3사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팀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좁히고 전원이 합의하지 않아도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 환자들의 권리를 넓혀줄 전망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진 비만이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이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과학 대중화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과학 돋보기 시간에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KT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복구가 2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무선 회선은 84%, 인터넷은 98%가량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통신장애 복구 과정에서 LG U+ 광케이블망을 일부 활용했으며 SK텔레콤과 LG U+의 주변 와이파이를 KT 가입자에게도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완전히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부처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특별팀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서울 KT 해와전화국에서 열린 통신 3자 긴급대책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KT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통신구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이번 화재의 당사자인 KT가 통신망 복구와 피해 보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방 장비는 물론 백업 시스템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통신구에 대한 안전점검 그런 각도에서 시나리오별로 실태 파악을 전면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통신 3사가 어떤 재해나 유사시에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오늘 긴급히 논의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바로 내일부터 정 관련 부처와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TF가 가동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법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고 할 때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전원, 즉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모든 직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일촌인의 직계 좀비속으로 좁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도 기존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확대해야 된다는 현행법에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본인이 건강할 때 사전에 연명치료 중단을 작성하거나 임종에 가까운 환자가 직접 연명치료 중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모두 4가지 조건입니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뀐 규정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지난달 초까지 2만 700여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이고 환자들의 존엄사에 대한 권리를 한층 더 넓혀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천상입니다. 갑자기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심장 부정맥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은 종류가 다양해 돌연사의 주범이기도 하고 중풍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지기도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장 부정맥은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 맥박은 분당 60회에서 100회인데 이보다 빠르면 빈맥, 느리면 서맥, 빠르면서도 불규칙한 것은 심방세동으로 구분합니다. 부정맥은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부정맥부터 고주파 정극도자 절제술로 치유가 가능한 부정맥,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맥 등 종류와 원인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은 경미한 가슴 두근거림에서 흉통, 실신과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심방세동은 결과적으로 심장이 노화되면서 많이 생기고 고령화에 따라서 지금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풍 위험을 5배 이상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 환자는 최근 5년간 3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9만 9천 명이 부정맥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부정맥은 증상이 없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 정기 검진과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과음을 피하고 금연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부정맥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루게릭병 등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조종해 인터넷 서핑 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브레인게이트 컨소시엄은 루게릭병과 척수 손상 등 마비 환자 3명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를 움직여 인터넷 검색과 쇼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자들은 뇌에 알약 크기의 장치를 심었는데 마우스를 움직이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컴퓨터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원리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심각한 신경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인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물처럼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인공신경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와 미 스탠퍼드대 공동연구팀은 인공신경을 이용해 인공근육을 억제하는 인공감각 운동신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공감각 운동신경은 인공광 센서에서 빛자극을 받아들이고 인공시냅스에서 전기를 만들어 인공근육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작동됩니다. 또 길게 늘려도 이런 성질이 유지돼 소프트 로봇이나 신경 보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보조장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 때문에 놀라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곳을 도로외 구역이라고 하는데 법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단속도 어렵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가량이 이런 도로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주민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치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는 멈출 틈도 없이 직진하던 승용차에 부딪힙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한 자동차 보험사가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장소를 분석한 결과 16%가량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꼴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4% 남짓 증가한 반면 도로 외 구역은 12%나 급증했습니다. 도로 외 구역은 보행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단속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 내 구역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도로에서는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무조건 처벌받지만 도로 외 구역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안에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 거의 준하게 시설물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도로 외 구역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도로 외 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 한국 사람들은 혹시 본인이 살이 찐 것은 아닌가 해서 비만에 특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 비만의 뭐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 이 비만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될까? 네. 뭐 이런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비만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겉보기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비만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체질량 지수 BMI라고 있잖아요. 네. 이 체질량 지수는 이 자신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60kg인 사람이 160cm라면은 네. 60 나누기 1.6m 곱하기 1.6 이걸로 나누면 그 값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BMI 값이 25 이상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30 이상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인종 간의 그 차이를 고려해서 25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만한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면역 항암제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면역 항암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면역 항암제를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들한테 돌아갔었는데요. 네. 그럼 면역 항암제는 이 쉽게 말을 하면은 그 면역 세포의 브레이크 기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항암제거든요. 네. 면역 세포에 이제 브레이크 이 기능이 걸리면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가 되죠. 예. 근데 이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해주는 게 이 면역 항암제의 원리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비만은 흡연 다음으로 암 맞아요.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얘기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비만은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실제로 이제 비만은 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면역 세포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비만인 사람은 이 비만 자체가 그 면역 세포를 좀 지치게 만들어요. 네. 면역 세포가 지친다는 건 제대로 기능 못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면역 항암제와 관련해서 그 면역 항암제의 브레이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면역 세포에. 네. 네. 그 비만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생겨요. 면역 세포에. 오. 그러니까 암 세포가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 공격을 못 하니까 암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만 듣고 보면은 비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도 떨어져야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그럼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네. 한데 예. 이 연구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비만으로 인해서 그 면역 브레이크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이제 그 더 많아진 브레이크를 이 면역 항암제가 더 강력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면역 항암제 효과를 더 높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은 이 면역 항암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살을 찌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살을 찌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역 항암제가 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피부암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완치시킨 최신 항암제거든요. 예. 요 얘기만 들으면은 효과가 좋네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네. 약품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환자한테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이 약이. 한 환자의 한 20%에서 30% 정도만 이 약이 효과가 있고 네. 전체는 또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약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제를 어떤 환자한테 쓸지 그걸 예측하는 게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도 효과가 있으니까 네. 어떤 이 비만이 그 면역 항암제 효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치료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살을 찌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비만이면은
이 약을 썼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좋을 이런 수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뚱뚱한 게 오히려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 KT 아이언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통신 대란이 발생했었죠. 네, 그렇죠. 자, 인터넷도 먹통이 됐고요. 또 뭐 IPTV, 유선전화, 카드 단말기 결제까지 그렇죠. 먹통이 되면서 정말 일대가 다 혼란을 빚었었는데 관련해서 피해 보상이 좀 마련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고객들에게 이제 한 달치 정도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 달치의 기준은 이 평균 앞에 석 달 요금을 이제 평균으로 잡아서 그걸 이제 보상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감면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KT가 이제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해줄지는 앞으로 추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예. 뭐 카드 단말기 이렇게 이용한 분들 그런 분들이 먹통이 됐으니까 어떤 간접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피해 보상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검토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또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뭐 그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런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요. 나오지 않았군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피해가 크고 상황이 심각하니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참고로 이 통신업계 약관에 보면은 그런 간접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일단은 당사자인 KT가 좀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이 재발 방지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영민 장관이 그 화재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서 예. 이제 예를 들면 한 통신사의 망이 이렇게 파손이 되면은 다른 통신사의 망을 쓸 수 있는 그런 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는 뭐 좀 더 이렇게 논의돼야 될 일인데 예를 들면 KT망이 망가져가지고 SKT나 LG 플러스 네. 망을 빌려 쓰면은 그만큼 이쪽에 트래픽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 망을 쓰는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느려지잖아요. 느려지겠죠. 그럼 또 여기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신사들이 뭐 마음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다른 통신사의 우회 서비스를 이제 같이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번 KT 화재 관련해서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백업 시스템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번 사고가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도 아직 그 피해 여파가 남아 있고 뭐 이게 완전히 복구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의 어떤 심각성을 고려해서 또 국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의가 나왔었고 이 정부의 입장은 이 통신 사업 자체가 어떤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기업이 하는 거지만 어떤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영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화재 사고 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 그럼 대책 마련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 대책 마련에 그 백업 시스템 뭐 이런 거 어떻게 구축할지 이제 그런 걸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통신 3사 뭐 이렇게 CEO들 간담회도 오늘 열렸었는데 이제 어떤 구체적인 마련이 도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후속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번 사고가 어떻게 보면 좀 인재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예고된 인재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예. 왜냐면 이제 그 KT 아이언지사가 D등급 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어. 이제 앞에 있는 A, B, C 등급은 백업 시스템을 갖추게 돼 있고 네. D등급부터는 이제 갖추지 않아도 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D등급인데 굉장히 많은 시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또 낙후돼 있고 이거 뭐 예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가계정통부에서 통신사가 점검하는 그런 D급 통신시설 D급 통신시설도 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뭐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뭐 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후속 대책이 좀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번 일로 인근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에도 콜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들으면서 이런 통신 상해가 진짜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문화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던 2018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가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문화산업 전문가와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문화산업과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과학문화산업계 업체와 창작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또 이스라엘 요즘화그룹 이갈 에를리 회장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과학문화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 등 20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영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학문화는 이런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면 이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이런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을 생활화함으로써 이게 이제 미래의 어떤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준호 연구원이 한국인 최초로 머크 생명과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머크 생명과학상 종양생물학 분야에서 간세포암 연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이 연구원의 머크 생명과학상 수상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며 아시아권에서도 처음입니다. 머크는 올해 창립 350주년을 맞은 의료생명과학 분야 기업으로 시상식은 지난달 23일 독일 머크 본사 다름슈타트에서 열렸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은 이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봇팔처럼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이 많았는데요. 네, 작업자가 직접 착용해 일의 능률을 올려주는 이른바 웨어러블 로봇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자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자동차 조립에 한창입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쪼그린 채로 일해야 하지만 몸에 착용한 도구가 의자 역할을 해서 힘을 덜어줍니다. 자체적으로 근육 활성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척추 쪽과 그다음에 하반신, 즉 작업자가 제일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부위에 있어서 약 4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작업자가 몸에 옷처럼 착용하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른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북미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많은 제조업체가 이처럼 근로자들의 작업 능률을 올려주고 피로도를 줄여주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물론 포드자동차 등 해외 기업들도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이거나 이미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뛰어든 업체들은 단순히 자사 사업장 적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분야를 미래의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도 이미 하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로봇 다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신체 장애 극복을 위한 의료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 분야를 미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2년 전에는 1,000억 원대 규모이던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10년 만인 오는 2026년에는 50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미래의 신사업 분야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런 로봇의 역할은 식당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이번엔 완전 사람을 대신한 요리사와 종업원 로봇입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식당이 중국에 실제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그냥 보기엔 여느 식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업원과 메뉴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은 식탁에 앉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사진을 보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모바일 결제로 음식값을 계산하는 즉시 주방에 있는 로봇이 요리를 시작합니다. 조리 로봇은 미리 입력된 유명 요리사의 레시피에 따라 40여 가지의 요리를 척척 해냅니다. 요리가 끝난 뒤 음식을 전달하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서빙 로봇이 장애물과 사람을 피해 정확하게 주문한 손님 탁자로 음식을 갖다 줍니다.
机器人首先的话，它真的非常的快，相比于我们人工来说的话，送过来的时间它特别短。在这个过程当中，其实你跟机器是有互动的，就是不仅好吃，而且特别好玩。 음식 맛도 웬만한 식당보다 좋다는 평가입니다. 跟家常菜我觉得在外面普通饭店吃的一样，而且有些菜我觉得会给我特别惊喜的感觉，很好吃。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무인 식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미래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주목받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두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네, 미래를 위한 과학에 관심을 두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민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하면은 좀 어렵고 딱딱하다, 나와는 거리가 먼 분야 이렇게 느끼기 마련인데 네. 사실 일상 속에서 과학이 아닌 걸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늘 들고 있는 휴대전화만 봐도 현대과학 기술이 모두 집합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워하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전자기반 정식, 그리고 물리화학의 모든 것이 전화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문제인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로 불리는 이상기후,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차 등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상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적인 관심은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그 미세먼지나 이제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랩처럼 이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관심은 조금씩 증가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참여 행동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수치적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6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한국 성인이나 청소년 관심도는 2016년 기준 각각 37.6%, 45.6%로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예. 이는 과학 문화가 정착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연간 과학박물관 방문율이 11%인데요. 네. 캐나다는 30%, 미국은 27%, 독일의 20%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치적 통계가 아니더라도 사실 피부로도 많이 느끼는데요. 최근 몇 년간 과학 관련 도서가 예년보다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판매 부수를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한참 미미합니다. 네, 직접 뭐 책도 쓰시고 과학 관련 도서도 좀 집필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참여도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게 있으실 그렇죠. 것 피부로 같은데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대중의 이 과학에 대한 참여도 관심도가 좀 미미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과학은 이제 학문의 하나이기 전에 삶의 철학입니다. 고대에도 과학이 있었지만 자연학에 가까웠고 철학과 수학, 예술과 얽혀 있었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최근 인문학이 참여도 많고 현재 열풍이잖아요. 그에 반해 과학은 좀 냉랭합니다. 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지만 과학은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더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네. 과학은 호기심 이전에 의심이에요. 네. 합리적 의심이요. 그 의심 가는 게 없어지는 단계에 왔을 때 이론이 되고 법칙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의심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네. 이게 과학적 사고인데 지금은 그런 호기심도 의심도 할 시간이 청소년한테 주어지질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거 왜 이런 거지? 그런 원리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펙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과학은 거추장스러운 거죠. 게다가 이제 조금씩 관심은 늘어가는데 참여할 만한 놀이가 많지 않아요. 네. 과학하면 떠오르는 게 실험이긴 하지만 실험 이전에 경험하면서 놀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놀이 공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관심이 참여로 떨어지고요. 이어지는 길을 찾기 쉽지 않은 거죠. 나 관심 있어? 그럼 어디로 가고 뭘 하면 될까? 할 때 바로 떠오르질 않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정말 학창 시절에는 대학 입시에 매달리고 성인이 돼서는 취업을 위한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나 뭐 관심 같은 게 좀 떨어지기 마련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대중을 위한 과학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래 이정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야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부터 확인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는 이미 과학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모든 것이 시작했고요. 모든 물질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네.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겼는데 겨우 330만 년 전에 탄생한 인류가 진화하고 지금 그 인류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네. 이런 거대 역사에서 통찰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더 들여다보고요. 네. 중요한 건 앞으로 인류가 머물러야 할 이 지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식은 누가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라 거대 역사를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얻어야 돼요. 스스로가요? 예. 물론 팁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중을 위한 과학교육은 그 이정표를 알려드리고 접근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네, 스스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배경, 환경이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단 이런 과학 문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문화라는 게 국민적 정서와도 맞아야 되니까 거기서는 좋은데 여기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예, 다만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이요? 그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조차도 자연사박물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더 부러운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인데요. 엄청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저 놀이터인 셈이죠. 우리가 동네 놀이터와 공원에서 가족과 휴일을 한때를 보내는 것처럼 그들은 그곳이 놀이터고 공원이에요. 박물관을요? 네. 예, 앞서 답변과 같은 맥락이지만 과학문화는 제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행처럼 시작해서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이 고착될 때 문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세와 문화는 분명 달라요. 그러니까 추세만 가져와서 제도로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참여를 떨어뜨린 거고 자칫 잘못하면 비용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 그냥 과학과 가깝게 놀 수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놀이터라도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을 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로 또 놀이로서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최근에 그 과학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 위주의 지식이나 기술 창출 활동의 수준을 넘어서 누리고 즐기는 문화 활동으로 변모하는 중인데요. 이른바 과학문화산업입니다. 과학문화산업은 과학기술의 재미와 가치를 여가문화로 누리는 것과 관련된 관광이나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포함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과학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서울국립어린이과학관에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조 4,50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신규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소재로 한 그 우수 원천 콘텐츠를 발굴해서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문가, 청소년 위주의 지식 전달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서 벗어나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바른 길로 가도록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그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중 본인이 우리 스스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른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환경이 바뀌어도 갈 시간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호기심이 많은 생명체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호기심을 기성인들이 모두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호기심이 생겨야 의심도 생기고 고민도 하고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휴대전화만 본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아이들은 시간만 생기면 휴대전화를 놓고 주변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8월에 과학창의 축전에 갔다 왔는데 네. 뭔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콘텐츠도 많고 저도 그러게요. 거기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성인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돋보기 김병민 과학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과학의 대중화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과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은 과학 꿈나무들의 성장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자연과학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죠. 과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면서 과학과 사회는 물론 과학자와 대중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래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